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3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SNS에 돌아다닌 그 짧은 영상 하나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그런 영상인데, 어제 그 조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눈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문재인 부부 어제 그 불교 조계종 그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을 했죠.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뒤돌아서 있는 한 청년, 한 남성의, 젊은 남성의 등을 살짝 툭 칩니다. 툭 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자, 이준석이 뒤돌아보고 문재인인 걸 알고 깜짝 놀란 듯이 깍듯하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죠. 폴더 인사. 참 예의 바른 청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이준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때 소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야당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고, 5월 10일 되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인물인데, 자, 두 가지를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는, 과연 이 야당 대표 맞느냐? 다른 그 참석자들은 거기서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의원들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약간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게 정상이죠. 자,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봤다고, 화들짝 놀라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러는 모습이 과연 사석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모여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맞느냐. 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곧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텐데, 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호락호락하게 지금 정권을 인수인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대치 국면을 만들어서 이 팽팽한 긴장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기에 이런 모습에 이준석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는 문재인의 인식 같은 그 문제입니다. 인식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야당 대표의 어깨를 뒤에서 툭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전에도 처음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장하다, 기특하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고 했었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 대표를 아주 우습게 하는, 자,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기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아니면은 이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조성해 나갈 텐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제1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돼서 이것을 제대로 대처해서 같이 부딪혀 나갈 수 있겠느냐, 그 우려가 들어서 이 장면을 오늘 이 SNS에 돌아다니면서 오늘 큰 관심을 모았던 이 장면을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오늘로서 한 40일 남았죠. 40일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87년 체제 때부터 정치부 생활을, 기자 생활을 했고, 대선도 취재했고, 인수인계하는 장면도 다 취재했고, 인수위도 출입을 했고 했는데, 지금 이 최악입니다. 최악. 인수인계 과정이 최악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인수인계 하기 싫다는, 또 순간순간 목리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자, 지금까지 이 87년 체제 이후에 쭉 정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죠.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김영삼에서 김대중, 김대중에서 노무현, 노무현에서 이명박, 이명박에서 박근혜, 박근혜에서 문재인. 물론 북한에서 문재인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이런 것도 없었지만,
그 이전에 또 그때도 뭐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인수인계 할 거나 했죠. 자, 지금까지 이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벼운 충돌 같은 것, 뭐 신경전, 뭐 이런 거는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나서 제가 그때 이명박 정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 가령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예를 들면 청와대 안에 집무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다 가져가 버렸더라. 캐비닛을 텅텅 비워놨더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자료 같은 걸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서 지금까지 청와대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으니 뭐 이런저런 점을 조심을 하고 뭐 그리고 뭐 청와대라는 것이 굳이 이 정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총무 파트 이런 데도 있죠. 어떤 뭐 하다못해 뭐 경호도 있고 또 뭐 기계 설비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캐비닛까지 다 비우고 나갔더라. 뭐 이런 식의 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특히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 이것은 더했죠. 진보에서 보수 때는 상당히 더했는데 어쨌든 그런 조그만 알력 같은 것은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기 싫어하는,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처음이죠. 그 최악의 지금 정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를 하고 있죠. 본인들이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해달라고 막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검찰총장에 앉혔는데 결국은 반대파, 그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나와서 정권을 교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반감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반감을 녹여야 될 텐데 또 성화시키고 이 반감을 최대한 죽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감정들이 앞서서 도저히 전혀 그렇게 무난하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표정들이 막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것도 막 신경전을 벌이다가 지금까지 역대 이 대통령 당선인 만남 중에서 가장 늦은 19일 만에 만났죠. 그리고 19일 만에 만나서 그것도 두 사람 독대도 하지 않고 과거에는 다 독대해서 인수인계도 하고 했는데 서로 독대도 하지 않고 비서실장들 같이 배석시켜서 뭐 저녁 식사하면서 무슨 뭐 토리, 그 애완견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잡담 수준으로 이끌고 갔죠. 자,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이끌고 간 겁니다. 당선인이 주도를 할 수가 없죠. 현직 대통령이 해서 내가 좀 인수인계 할 것도 있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잠깐 나 따로 만나자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북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도보다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 중요하죠. 이 윤석열은 전혀 그 김정은에 대해서 모르니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도 개인적으로 만났던 이야기, 도보다리에서 뭐 이야기 나눴던 거 이런 것도 전해주고 그래서 좀 인식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방해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방해를 하고 있죠.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집무실 이전 이 용산청사, 그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데 대해서 마치 그 협조할 것처럼 그렇게 그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과 당선인 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이 장제원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했죠. 그런데 협조의 방점을 지킨 게 아니고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죠. 자,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협조 안 하고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열려도 뭐 그 필요한 예산 이 496억 원이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상정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해봐 이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당신들 알아서 해봐. 5월 9일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이야. 예산 편성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인사권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기업에 알박기 인사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후에는 뭐 당신들이 알아서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그 전에는 간섭하지 마. 우리가 인사권, 예산 편성권 다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집무실 이전이 어렵죠. 뭐 공사를 못 하니까. 아니 돈을 안 주니까 현 정부에서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인수위 사무실에는 저 뒤에 그 통이동 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대통령 업무를 봐야 되는, 그 대통령 딱 되고 나서 그때부터 뭐 예비비 편성해서 하면 한 달은 걸리겠죠. 그때까지 대통령이 처음 출범하는데 어정쩡하게 인수위 사무실에서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이것을 현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데 현 정부가 딱 지고 예산 편성권이 있다고 지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화제가 됐었죠. 4조 2천억 원 국민 혈세 받아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에 이 사장 인선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했지만 실제로 대우조선해양같이 이 산업은행, 그러니까 국책은행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데는 그 임원들 인사를 전부 다 사실상 청와대에서 다 합니다. 그전에도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지금 이 임기 40일 남은 문재인 정권이 사장을 새로 앉혔습니다. 사장을 새로 앉혔는데 그 사장이 누구냐? 박두선이라는 대표를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나 정상화 이것과 무관한 비전문가고 오로지 이 문재인 동생과 한국해양대학교 동기동창이다. 이래서 대우조선해양 안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인물인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예 사장을 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인수위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봐야 되죠. 공기업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또 대우조선해양 사장까지 그렇게 하니까 인수위가 준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죠. 이 인수위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다. 몰염치하죠. 임기 40일 남겨놓고 동생 친구, 아 그래 대우조선해양 사장해. 그러면 임기 한 3년 딱 보장해. 몰염치합니다. 그리고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다. 이렇게 인수위가 몰아붙였죠. 지적을 했죠. 이렇게 되니 청와대가 또 발끈합니다. 발끈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혜현 부대변인인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자, 이게 무슨 논평입니까?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이거 우리 자리인데, 아직 우리 자리인데, 야,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시키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단 말이야? 야, 놀랍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사하고 나갈 건데, 왜 우리 그 대통령 동생 친구 시켜야 되는데, 왜 거기다 눈독을 들이느냐? 이런 식의 논평이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논평입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놀랍다. 그 자리에. 자, 상황이 이렇고, 또, 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까지는 서로 뭐 인사권, 뭐 예산 편성권, 이거 가지고 서로 이, 감정 싸움을 벌인다. 막 이렇게 일단 뭐, 너그럽게 봐서 그렇게 쳐주죠. 자, 국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 지금 방역 문제,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 문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죠. 소상공인 지원 폭을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아직 40일 남았으니까는 좀 빨리 추경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도와주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정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가 지금 경제부총리죠. 그 전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은 조금 반대하는 척 하다가 예스 하고 다 해줬죠. 다 그 홍남기가 다 해줬습니다. 이 나라 빚이 쌓이든 말든 이 경제 관료가 다 해줬는데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니 인수위가 오늘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하겠다. 이렇게 그냥 손들어 버렸죠. 안 해주니까. 지금까지 여전히 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 예산 편성권 도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쪽에서 안 해주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 40일 후에 우리 정부가 출범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자, 이렇게 현 정부 출범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뭐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예 노골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 여기서 반대 입장을 막 표명을 해서 인수위가 파행이 되고 자 이런 상황까지 막 몰고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그 주변에서는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막 결집을 시켜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김정숙 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옷값, 장신구 이 장식 저기 팔찌 이런 거요. 반지, 구두 이런 논란이 불거져 있는데 김어준을 비롯해서 스피커들을 내세워서 이것은 제2의 논두렁 시계 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걸로 수사를 받을 때 박연차가 생일 때 환갑 때 노무현 환갑 때 피아제 시계 수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 한 세트 부부용을 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게 나중에 시기가 문제가 돼서 집사람이 권양숙 씨가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갖다 버렸다. 이것을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브리핑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논두렁 시계 이렇게 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고 해서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다. 자 이렇게 지금 논두렁 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보 진영에서. 그러면서 이 옷 그리고 이 브로치 2억 원짜리냐 그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논두렁 시계처럼 이렇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숙 씨 그 옷 과다한 사치 호화 옷 그것이 특할비로 썼느냐 사비로 썼느냐 이 논쟁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여론전의 한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그 대통령 배우자의 과도한 낭비 사치 이런 것이 핵심인데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특할비 눈먼 돈이라고 표현이 되죠. 국고 국민 세금으로 옷을 막 샀느냐 구두를 샀느냐 현금으로 막 샀으니까 그 특할비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자 그게 핵심인데 이것을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논두렁 시계 프레임 같은 것을 펼쳐서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특히 오늘도 보면은 이 김정숙 씨가 현금으로 옷 구두 막 사들으면서 특할반이나 논란이 정폭됐을 때 청와대는 오늘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고 특할비로 옷 샀느냐 안 샀느냐 이거는 답변 안 하고 우리가 역대 정부 중에서 특할비 가장 적게 썼다 이렇게 하면서 물타기를 그냥 하고 그리고 현금 결제를 그 옷 사면서 했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영수증 받으라고 지시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현금 영수증이 발급됐으면 문제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옷을 판 루비 장인은 현금 영수증 달라고도 안 해서 안 줬다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논란까지 청와대의 이 옷 김정숙 옷과 장신구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까지 막 정폭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그냥 이것을 마치 망신 주기 위해서 마치 논두렁 시계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도 제2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전직이 됐을 때 제2의 노무현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전을 펼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혼란을 주는 이유가 결국은 퇴임 후에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다. 이것 외에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를 인정을 하지 않고 대치를 막 합니다. 대립각을 막 세워서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자, 또 이번에는 문재인을 지켜주지 못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층을 막 결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싸웠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해야 된다. 자,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 새로운 어떤 위법 상황이 있으면 수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정치보복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윤석열 진영과 대치각을 막 세우는 이 과정이죠. 그리고 일일이 인수인계도 하지도 않고 협조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이 지금 고도의 전략을 진보 진영에서 들고 나온 건데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협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노무현 때 국무총리를 한번 지낸 한덕수를 임명하려고 하고 협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진영,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지금 협치를 거부하는 거죠. 협치를 거부하고 협치하면 나중에 이 본인들에게 결정적으로 퇴임 후에 또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든지 그래서 자구책 차원에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치를 하는 그쪽을 지금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덕수를 총리로 세우더라도 국회 인준에서 이것조차도 반대를 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기세 싸움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자, 어제 오늘 인수위에서 나온 움직임 그리고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나온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준석이 90도 폴더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90도 폴더로 문재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이거 앞으로 상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